근데 만약에 장사정포가 날아온다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대피하고 어떤 대비 체계를 만들어야 될까요? 네, 너무 겁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한 번에 최대한 쏠 수 있는 게 한 300발 정도가 날아오겠죠, 그죠? 건물이 있는 것보다 빈 땅이 많습니다. 이 300발 중에서 150발이 건물에 맞는다 치고 이게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거실로 들어왔을 때 완벽한 내력벽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요. 콘크리트로 된 빌딩 남쪽에 앉아만 있어도 살 수 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질문 드릴 게 산더미예요. 예.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부회장님이 국방부 대변인이셨고 네. 제가 그때 취재기자여서 네. 오늘 그때 상황을 좀 많이 상기하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북한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좀 충격적인 부분이 용산 대통령실 이제 환영 행사, 그때 당시 이제 폴란드 대통령 환영 행사가 열렸었거든요. 그때 열린 대통령실 앞마당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은 이 북한이 GPS를 이용해서 목표 지정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풍선, 어물풍선 날린 걸 보면 그게 바람 방향에 맞춰서 이제 적절히 가다가 사실 서울까지 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일부 서울 조금 내려가고 대부분 경기도 북부 쪽에 다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정말 랜덤하게 떨어졌죠. 막 여기저기 네. 뭐 무작위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대통령 관저에 딱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소처럼 어물풍선이 아니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딱 그 시간에 또 보냈다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의도가 있는 메시지인 네. 거죠. 의도가 있고요.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그 네. 사이에 됐다는 걸로 보이고 어느 지점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기술을 갖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과거에 이제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서 정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떨어진 걸 많이 취재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가지고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종합해 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좀 파악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더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만약 이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폭약을 설치해 가지고 정확한 어떤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경고죠. 경고입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뭐 생화학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 위협 상황에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물풍선이나 이제 전단지가 달린 이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없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네. 격추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선은 우리 눈앞에 오면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전방이 155마일이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한 250km쯤 되거든요. 거기 어디로 날아올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그 전체에 우리가 대공 무기를 깔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대마다 돼 있는 걸 풍선을 잡기 위해서 거기 다 모아놓으면 정말 유사시에 미사일 같은 거 날아오면 요격을 못하죠. 전투기 날아오면 막을 수가 없죠. 네. 예,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것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방법은 우리가 총을 쏠 수가 있고요. 대공포죠, 대공포. 네. 그다음에 레이저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저요. 레이저. 네. 그다음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네. 그냥 걷어내는 거죠. 근데 걷어내면 무인기도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추락할 수 같이 있겠군요. 그럼 뭐 민간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능한 건데 물론 헬기로 막 쏠 수도 있는데 총을 쏘게 되면 우리 땅에서 총을 쏘게 되면 그 총알이 날아가 가지고 경기도 보면 대부분 다 민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쏠 수는 없는 네.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레이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레이저 한 3, 4km 정도 요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생산하는데 또 시간이 좀 양산이라고 그러죠. 군대 용어로. 네. 양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전방에 다 깔아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수세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북한이 어디에서 풍선을 부양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알고 있거든요. 또 어느 정도 부양하기 전에 파악도 됩니다. 그 원점 타격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기를 건가요? 원점 타격하는 네. 겁니다. 또는 고기만 딱 그 어디서 부양한지를 알면은 방향을 대충 아니까 거기에 갖다 놓고 대공포라든지 북한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것은 북한 책임이다라고 미리 정부 차원 국방부가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하면은 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다. 네. 이제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너희들은 북한이죠.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풍선에다가 폭격을 싣거나 또는 세균을 심거나 또는 화학무기를 넣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우리 국민의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못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요격하는 것이니까 니들이 보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요격하는 거죠. 네. 자, 부회장님. 군사 용어 중에 티포텟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한 대 쳤으니 우리도 방어용으로 이제 반격을 하겠다. 네. 이런 건데 북한이 먼저 이제 지난 19일 날 한국군이 운영하는 드론과 같은 무인기가 평양에 떨어졌다. 이걸 이제 네.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네. 추가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북한 국방성이 오늘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난 13일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라며 외형을 보면 우리 드론작전 사령부의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과 같은 기종이라고 북한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 사령에 탑재되어 공개되었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당초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오늘 공개한 사진엔 전단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전단 살포를 위해 무인기를 보냈는지는 결론 내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 파병 이슈에 맞대응하기 위해 다소 서둘러 사진을 공개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또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군이든 민간이든 관심이 없다며 또다시 발견될 경우 보복하겠다고만 했는데 즉각적인 보복보단 재발 방지 요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도 대내 매체를 통해 공개했는데 남북 관계 단절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무인기 이슈를 계속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한국군의 드론을 발견했다. 이 네. 북한 측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걸 북한이 발표하고 난 뒤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국방부 대변을 했지만 사실 국방부 믿거든요. 아닌 걸 맞다고 이야기하거나 맞는 걸 아니라고 그럴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용현 장관이 이야기한 게 맞다고 봅니다. 국방부가 한 일은 아니다. 국방부가 한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럼 국정원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이후에 이제 김 장관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네.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기들이 자작극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저 무인기가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때 나왔던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북쪽 측 주장이고 전문가들 그럼 이야기하거든요. 자작극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요? 그럼 내부 통제라든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나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동맹관계로 군사 동맹관계를 체결했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다가 12,000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전에 남쪽 우리 대한민국하고 남북한이 서로 굉장히 갈등 관계를 만들어 놔야
러시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괜히 그 북한에게 우리가 뭐 협상하자, 만나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일 이런 거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 관계를 더 키우기 위해서 일단은 무인기를 가지고 자작극을 벌였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 군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들은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죠. 다만 저게 우리 국군이날 행사에 나온 거랑 비슷한 무인기라고 하는데 그 유영훈 의원실에서 분석한 걸 보면 저 무인기는 그냥 우리처럼 일반 판재로 한 게 아니고 3D 프린팅으로 한 것 같다. 그런 흔적이 있다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저 정도 3D 프린팅 하는 것은 기계만 있으면 되게 쉽거든요. 북한에도 아마 그런 기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걸 몇 대 만들어서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럼 이제 군사 전문가이시니까 하나 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고 거기서 추락을 하나요? 아니면 다시 되돌려서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자폭용 네. 그 폭탄을 타고 장착해가지고 자폭용 드론은 안 들어오죠. 그거는 뭐 한 번 들어가면 타격하고 난 뒤에 네네. 끝이니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무인기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무인기라는 게 이제 되게 비싸고 고가로 만든 것 같으면 뭐 몇 억짜리 이런 것 같으면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겠죠. 네. 근데 저기 보이는 거는 중국에서도 한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시스템 자체가 정교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제 부회장님께서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우리 국방부가 정말 정교한 무인기를 보냈다면 이 무인기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잘못해서 오작동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만든 건 아주 정교하고 잘 만들기 때문에 수십 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1일에는 대한민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3차례나 침범을 해서 삐라를 살포했다. 그러면서 이제 삐라 살포 사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이것까지 조작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네. 그 중에 하나가 딱 그 좀 북한이 서로 은행 일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뭔가 하면은 네. 저 무인기를 북한이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 무인기가 뭐 설사 우리가 보내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북한은 그게 언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떨어져 있는 시점과 날아온 시점은 다르죠. 그런데 북한은 언급한 게 침투한 시점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알 수도 없는 일을 갖다가 북한이 날짜를 세 날짜를 지목해서 침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사실 알 수 없는 일을 스스로 이야기한 건데, 그거는 자기들이 자작극을 만들었기 때문에 날짜를 기획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드러난 것처럼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이 또 하나의 궁금증은 이런 거죠. 이미 삐라 같은 경우는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이제 보내고 그랬단 네. 말이죠, 지금까지. 그런데 굳이 우리 군이 나서서 삐라를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네. 부분도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사시에는 전단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적 후방에다가 너희들 지금 지고 있거나 또는 우리 남북한이 같은 한민족이 싸워서는 되겠느냐. 일종의 심리전 빨리 같은 심리전 거죠. 하기 위해서 네. 뿌리죠. 하는데 평상시에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김영영 장관이 아니다라고 딱 부인한 게 그런 차원인 것이죠. 김정은이 최근 이민군 2군단 지휘부를 방문을 해서요. 네. 대형 지도를 펼쳐놓은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매우 의도적인 그런 네. 메시지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지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지도였는지 일단 뉴스 영상부터 한번 네.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이틀 만에 북한군 2군단 지휘부를 찾은 김정은 위원장.
남북육로 단절에 대해 물리적 폐쇄만의 의미를 넘어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주권이 침해당할 땐 물리력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책상 위에 지도를 펼친 채 논의하는 장면도 공개했는데 지도 상단에 서울시라는 글자가 식별됐고 화력 타격으로 추정되는 글자도 눈에 띕니다. 군 당국은 수도권을 공격하는 느낌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작전 지도를 공개한 거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 접경에 위치한 북한군 2군단은 2015년 목함 지뢰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위원장은 이 부대로부터 유사시 서울 공격 계획을 보고받은 거로 추정됩니다. 자, 영상을 보니까 예. 서울시 화력 타격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자, 어떤 화력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지도를 공개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북한이 과거에도 미사일을 공개하거나 또는 그 전차부대, 유경 전차부대 그런 걸 공개할 때 김정은이가 가서 지도를 펴놓고 서울 지도와 함께해서 거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런 포즈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를 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몇 번 과거에 저 기자할 때도 기사 쓴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또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가 서울을 장사정포 또는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겁박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을. 사실 2023년 1월 1일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예. 얼마 전에 이제 헌법에서도 두 국가론을 명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대한민국은 이제 한민족이 아니라 이제 적대국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전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이 도발하면은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겠다. 공격 의도는 없지만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연화 훈련하는 것도 도발이라고 북한은 규정을 하거든요. 함연화 네. 훈련은 방어적 훈련이거든요. 북한이 도발에 왔을 때 대응하는 건데 그런 걸 뭐든지 다 빌미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해서 서울을 공격하겠다 이런 거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점점 이렇게 임계점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경각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해안포 포문도 열렸다는 그런 정보도 있고 이게 혹시 행여나 국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이 돈 벌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돈 벌기 위해서 병력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장 지역에 러시아에 보내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북한 내부는 약간 비지 않겠습니까? 비겠죠. 네네. 그죠? 약간 취약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전력의 말씀이시죠.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정말 전쟁을 남북이 하면은 북한이 지겠죠. 그래서 양쪽 다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의 도발을 해가지고 그런 도발로 해서 계속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더 키우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하면서 긴장 상태만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 파병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러시아죠. 러시아에 파병을 한 사례가 이전에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죠. 북한은 본래가 다른 나라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당연히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김일성 때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인데요. 그러면서 중동전 이런 데 조종사도 보내고 했었거든요. 베트남전에도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아주 소규모로 해줬지 지금처럼 사단급 이상 부대가 가는 것은 또 공식적으로 거의 파병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처음이죠. 그거는 이제 최근에 조약이 북한과 러시아 간 결정이 됐거든요. 네. 이 조약에 따르면 이제 상대편이
군사적 공격을 받을 시에 자동적인 개입, 이 자동 개입 조항을 넣어놨어요. 네. 거기에 일환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군사 동맹격으로 격상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걀이 얻는 게 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파병을 보내기 위한 모든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서 동맹 조약을 맺고 동맹 조약에 따라서 파병한 것이다. 좀 있으면 아마 파병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군 쪽에서 공개한 한번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현지 시각 18일 오후 늦게 공개한 영상입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들이 줄지어 장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이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진 않은 채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군사훈련장에서 72시간 이내에 촬영된 북한군의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셜미디어에는 같은 러시아군 훈련장에서 훈련 중인 북한 군인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날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11,000명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싸울 준비가 될 거라며 러시아의 장비와 탄약을 사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2,600명이 우선 쿠르스크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적으로 러시아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전개한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후방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체첸 특수부대 5만 명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영토 절반 정도만 되찾은 상태입니다. 한편 북한이 대규모 파병을 결정하고 이미 일부를 러시아로 보냈다는 국정원 발표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부회장님 방금 영상을 봤는데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된 북한군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투입이 돼서 싸운다고 보셔야 될까요?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곳은 네. 우크라이나 남쪽, 네. 동남쪽하고 그리고 동부 쪽, 돈바스 지역 그 네. 일대를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있는데 거기서는 계속 지금 벌써 몇 년간 곧 교착돼 가지고 전투가 발생하고 교전 있죠. 중이죠. 예, 네. 마치 1차 대전 때 철조망을 놔두고 교전하던 마치 그런 듯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꾀를 낸 겁니다. 전략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쿠르스크란 지역을 공격한 겁니다. 네. 거기에는 설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들어올 거라고는 차마 생각도 못했던 거죠. 네, 네. 거기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쿠르스크라는 데는 어딘가 하면 우크라이나 동북부 쪽이고 거기 길이 쿠르스크로 해서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모스크바로 바로 갑니다. 키이우하고 모스크바가 한 400km 떨어지는데요. 네.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쿠르스크가 점령을 당하면 그다음 모스크바가 바로 위험합니다. 모스크바까지 진격할 수 있겠군요. 예, 네. 그래서 푸틴은 갑자기 이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북한을 어떻게 꼬드겼겠죠.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뭘 줄 테니까 탄약 보내라 하고 그 다음에는 병력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푸틴이 이 방문을 서로 만났죠. 푸틴하고 김정은 만나가지고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고 며칠 전에 이제 러시아 의회에서 이 조약을 비준했죠. 네. 했으니까 이제는 아마도 북한은 러시아가 침공당했기 때문에 그 조약에 따라서 상방이 한쪽이 침공을 당하면 군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공식적으로 병력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예. 아마 해명을 할 겁니다. 네네. 예. 그게 이제 다 조작된 겁니다. 앞전에 얘기한 자동 개입 조항, 네. 이걸 이제 명분으로 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술핵들, 뭐 KN-23, 24, 뭐 쭉 25 네. 이 라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이죠.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 동맹을 인질 삼아
미국과 나중에 협상할 때 이것을 지렛대를 삼을 거라는 그런 맞습니다. 우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핵을 가지고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는 유엔사 후방 기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지를 사용 못하게 함으로써 유사시에 주일 미군 기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병력 정원이 안 되도록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뉴욕이나 워싱턴을 위협해가지고 미국이 이 한반도를 제대로 돕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못 돕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일 동맹 이 균열을 유도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말입니다. 미사일에 이제 다탄두라고 하잖아요. 그 다탄두 기술이 완성이 된다면 우리가 미사일 한 방을 다 방어망으로 막다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떨어질 때 막지 못한다면 이건 사실은 방어망이 뚫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매우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기술이 완성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협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는 걸까요? 사실 다탄두는 이제 핵무기 다탄두 이제 해서 이제 하나는 진짜 탄이고 나머지는 가짜 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는 뭐 그렇게 다탄두까지 쓰지는 않을 테고 그거 아니라도 뭐 되게 많거든요. 장사정공도 있고 예, 많죠. 네. 단거리 미사일도 엄청나게 많이 네. 있거든요. 있어서 북한이 이제 미사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게 되면 되게 어렵지만 우리도 사실 북한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테일이라든지 이동식 발사미사대에서 쏜다면 그렇죠. 다 그걸 우리가 탐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킬체인이라는 걸 만들었죠. 네. 킬체인. 북한 탄도미사일은 1000발이 넘지만 1000발쯤 되지만 그걸 쏠 수 있는 발사대는 한 200여 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는 200여 개만 깨고 그냥 한번 쏘고 나면 그다음 못 쏘게 그 기지를 깨버리는 거죠. 그 기지도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무겁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쏠 수는 없습니다. 네. 쏠 수 있는 장소를 다 자기들이 이미 틀을 닦아놨습니다.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쏘고 다음에 다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 위성으로 정찰위성을 탐지. 파악해서 네. 적각 타격하는 거죠. 네. 그게 킬체인의 핵심입니다. 네, 나와 KMD. 있군요. 네. 근데 만약에 장사 정포가 날아온다면 우리 국민의 행동 요령, 이제 네. 재난안전 119에서 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국민은 어떻게 대피하고 어떤 대비 체계를 만들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너무 겁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북한의 이제 수도권 북쪽에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아까 300여 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한 번에 최대한 쏠 수 있는 게 한 300발 정도가 날아오겠죠, 그죠? 네네. 예, 근데 300발이 날아와서 이 서울 전역에 떨어진다고 봤을 때 네. 하늘에서 보면은 빈 땅보다 건물이 있는 것보다 빈 땅이 많습니다. 도로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등등 많이 있거든요. 네. 빈 땅이 떨어지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건물을 맞아야 되는데 이 300발 중에서 150발이 건물에 맞는다 치고 그중에 이게 각도가 한 60도 정도 각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벽의 절반 맞고 옥상이 한 절반쯤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50발 중에서 75발은 옥상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옥상이 떨어지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콘크리트 빌딩에 옥상 슬라브를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건 75발이 이제 이 아파트로 들어올 텐데 물론 이제 유리로 만들어진 그 유리 창문으로 된 빌딩은 전체가 위험하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아파트를 볼 때는 아파트에 자세히 보면은 북쪽 벽에 창문이 절반도 안 돼요. 그죠? 그럼 75발 중에서 한 30발 정도가 창문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거실로 들어왔을 때 안방에 있으면 네. 피해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 안방은 되게 내력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편이 안방까지 못 차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안방, 아파트. 또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안방 안방에 뒤에 있거든요. 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깨질 수도 있는데 안방은 완벽한 내력벽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요. 네. 피할 데 없으면 그렇고
그리고 북한이 장사적포를 쏠 때쯤 되면 우리 군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쏘자마자 사이렌이 울릴 겁니다. 경보가 울리면 네. 안방의 내력벽을 네. 못 깨니까 당연히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못 뚫고 들어오겠죠. 그리 피하는 게 100% 생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도 못 깨죠. 그 지하철 당연히 못 깨죠. 100%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빨리 피하고 정말 또 도로에서 피할 데가 없으면 콘크리트로 된 빌딩 남쪽에 앉아만 있어도 살 수 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어제 사실 제가 저녁을 먹고 오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이제 택시 안에서 이런 안보 관련한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랬더니 택시 기사님이 무섭다고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군사 안보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논의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